밖이 많이 어두워졌네요. 오늘은 제가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이혼하고 5년 70세인 저는 외로움이 무서워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부엌 형광등 소리만 듣던 밤이 너무 길었거든요. 거기서 72세 그 남자를 만났어요. 컵 손잡이 방향까지 맞춰놓고 집에 들어가면 문 잠그셨어요? 문자 한 줄을 남기던 사람. 저는 그 다정함이 오랜만에 숨을 쉬게 해준다고 느꼈습니다. 혼자 오래 버틴 사람은 누가 같이 가요 한마디만 해줘도 마음이 먼저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이제는 좀 덜 외롭겠다는 쪽으로요. 그런데 3개월 뒤 제 하루는 제가 알던 리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엔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꼭 쥔 채 제 집을 너무 익숙하게 바라봤어요. 그 여자는 왜 그날 밤에 왔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3개월 뒤 초인종이 울리던 밤 왜 모든 감각이 싸해졌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0세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정희입니다. 올해 70이에요. 이혼한 지는 5년 정도 됐죠. 그 시간 동안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내리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해결하고요. 저녁 6시쯤 되면 부엌 형광등을 켜고 반찬통을 꺼내는 거예요.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형광등 켜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시작했죠. 웅 하고 울리는 소리가 집안을 채우면 저는 그 소리를 듣다가 멍하니 서 있곤 했어요. 그 무렵 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인문학 모임이 생겼다는 안내문을 받습니다. 딱히 배우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사람들 목소리를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청했죠. 수요일 오후 2시 작은 강의실에 의자가 20개쯤 놓여 있었어요. 그날 처음 재문 씨를 봤습니다. 72살이라고 하더라고요. 키가 크진 않았는데 허리는 꼿꼿했어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질문하면 천천히 대답하는 스타일이었죠.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오는데 밖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지던 때였죠. 저는 가방을 챙기고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뒤에서 재문 씨가 불렀어요. 밖이 많이 어두워졌다면서 오늘은 자기가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집이 멀지 않다고요. 그런데 재문 씨는 그냥 웃으면서 어차피 같은 방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산도 하나 꺼내서 펴주고요. 비가 오진 않았는데 이슬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걸어가는데 재문 씨가 우산 각도를 자꾸 제 쪽으로 기울였어요. 자기 어깨는 졌는데 제 쪽은 안 졌게요. 저는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집 앞에 도착하니까 그 다정함이 나쁘지 않았어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들어갔죠.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고 부엌 쪽으로 가려는데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문 잠그셨어요? 재문 씨였죠. 저는 잠갔다고 답장했어요. 그리고 멍하니 부엌 형광등을 켰습니다. 웅소리가 또 울렸는데 그날은 그 소리가 덜 외롭게 느껴졌어요. 반찬통을 꺼내다가 손을 멈췄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신경을 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모임에 갔어요. 재문 씨가 또 있었죠.
그날은 비가 안 왔는데도 끝나고 나오니까 또 집 앞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번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 나섰죠. 걸어가면서 재문 씨가 제 걸음 속도를 맞추더라고요. 제가 느리게 걸으면 같이 느리게 걷고, 제가 빨라지면 또 맞춰서 빨라지고요. 말은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그 정도만 물었죠. 저는 괜찮았다고 답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면 재문 씨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문을 닫고 나면 5분쯤 지나서 똑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문 잠그셨어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답장을 했어요. 잠갔다고요. 어느 날은 답장을 좀 늦게 했더니 재문 씨가 전화까지 했죠. 괜찮으신지 물어봤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확인을 안 하면 불안한 성격이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모임 끝나고 나가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재문 씨가 또 우산을 펴줬는데 이번엔 자기 차로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죠.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재문 씨가 웃으면서 이렇게 비 오는 날 걸어가시면 감기 걸린다고 했어요. 차는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은색 소형차였죠. 문을 열어주고 안전벨트까지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고맙다고 했어요. 차 안은 깨끗했습니다. 냄새도 안 났어요. 운전석 옆에 물티슈 하나, 동전 몇 개만 있었죠. 재문 씨는 운전할 때도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안 켰습니다. 그냥 와이퍼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죠. 집 앞에 내려주면서 재문 씨가 물었어요. 다음 주에 또 나오실 거죠?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문 씨가 웃으면서 그럼 또 뵙겠다고 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젖은 옷을 벗고 마른 걸로 갈아입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는데 문자가 왔어요. 역시 문 잠그셨어요? 였죠. 저는 웃었어요. 예상했거든요. 답장하고 컵라면 하나 끓여서 먹었습니다. 그날 밤 형광등 소리가 안 들렸어요. 아니, 들렸는데 신경이 안 쓰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재문 씨는 늘 똑같았어요. 모임 끝나면 바래다 주고 문자 보내고요. 어느 날은 커피를 한 잔씩 사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였어요. 어떻게 아냐고 물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도 안 났는데요. 재문 씨는 제 말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컵 손잡이도 제 오른손 쪽으로 돌려서 줬어요. 저는 그때 이 사람은 참 세심하구나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모임에서 다른 분이 재문 씨한테 물었어요. 혼자 사시냐고요. 재문 씨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오래됐냐고 물으니까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안 했어요. 저는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왜 혼자 살까요? 모임 끝나고 재문 씨가 또 바래다 줬어요. 그날은 걸어갔죠. 골목 입구쯤에서 재문 씨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정희 씨는 혼자 사시는 게 힘드시진 않으세요?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괜찮아요라고 했죠. 재문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기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괜찮은데 가끔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형광등 소리 듣고 있으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집에 들어와서 반찬통을 꺼내다가 또 멈췄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문 잠그셨어요? 저는 이번엔 답장을 좀 늦게 했어요. 그냥 창밖을 보면서 재문 씨 생각을 했죠. 이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할까요? 다음 주에 재문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모임 끝나고 저녁 한 끼 하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가까운 식당으로 갔죠. 작은 백반집이었습니다. 재문 씨가 의자를 빼주고 메뉴판을 제 앞에 놓아줬어요. 저는 된장찌개를 시켰고 재문 씨는 김치찌개를 시켰죠. 밥이 나오는 동안 재문 씨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컵을 제 오른손 쪽에 놓고요. 밥을 먹으면서 재문 씨가 말했어요.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외롭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요. 재문 씨가 웃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같이 밥 먹으니까 좋다고 했어요. 저도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랑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요. 식사 끝나고 재문 씨가 계산했습니다. 제가 반반 내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자기가 낸다고요. 다음엔 제가 내면 된다고 했죠.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또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재문 씨가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걸어가면서 저는 재문 씨 옆모습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재문 씨 얼굴이 참 온화해 보였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재문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 정희 씨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어요. 재문 씨도 웃었죠. 그리고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컵 따라 마시는데 문자가 왔어요. 문 잠그셨어요? 저는 이번엔 바로 답장했습니다. 잠갔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저도 재문 씨랑 같이 있으면 편해요. 보내고 나서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하실래요? 재문 씨였습니다. 저는 그러자고 했어요. 오후 3시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만났죠. 재문 씨가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저도 모자를 썼습니다. 같이 천천히 걸었어요. 재문 씨가 제 걸음에 맞춰주는 게 느껴졌죠. 1시간쯤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재문 씨가 편의점에서 산 커피 2개를 꺼냈어요. 하나를 제게 줬죠. 정희 씨 거예요. 아메리카노.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재문 씨가 물었어요. 정희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사실 생각이세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재문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기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재문 씨가 또 물었어요. 혼자 사는 게 계속 괜찮을까요?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재문 씨는 제 대답을 기다렸어요. 저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라고 했죠. 재문 씨가 웃으면서 그래도 같이 있으면 덜 외롭긴 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재문 씨랑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만났죠.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가끔은 영화도 봤어요. 재문 씨는 늘 다정했습니다. 의자를 빼주고 문을 열어주고 짐을 들어주고요. 저는 그 다정함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재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산책하다가요. 저는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는데 재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서요. 저는 그대로 뒀어요. 재문 씨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이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이 안 왔어요. 재문 씨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따뜻한 손, 낮은 목소리, 다정한 눈빛. 저는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정말 덜 외로울 것 같았어요. 형광등 소리도 안 들릴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재문 씨가 물었습니다. 정희 씨, 저랑 함께 살 생각 없으세요? 저는 멈췄어요.
재문 씨가 웃으면서 갑작스럽다는 건 안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정혜 씨랑 같이 있고 싶다고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재문 씨가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급한 건 아니라고요.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재문 씨랑 같이 살면 정말 덜 외로울까요? 형광등 소리 안 들어도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재문 씨가 없는 하루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거요. 일주일 후에 재문 씨한테 답을 했습니다. 같이 살겠다고요. 재문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죠. 고마워요, 정희 씨. 잘해볼게요. 저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문자가 왔을 때요. 문 잠그셨어요? 저는 답장하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다정함이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 왜 늘 혼자였을까요? 재혼을 결심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재문 씨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요. 저는 평소처럼 나갔죠. 재문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아직 함께 살기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서류를요? 재문 씨가 웃으면서 커피를 권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커피가 나오고 재문 씨가 봉투를 밀었죠. 정희 씨,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몇 장 있었어요.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재문 씨를 봤어요. 재문 씨가 말했죠. 복잡한 건 제가 다 할게요. 정희 씨는 그냥 여기 손만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빨랐거든요. 재문 씨가 펜을 꺼내서 제 앞에 놓았어요.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주민센터 다녀올까요?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근데 재문 씨 얼굴을 보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문 씨가 환하게 웃었죠. 고마워요, 정희 씨.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좀 이상했습니다. 다 준비했다는 게요. 저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요. 근데 재문 씨는 벌써 다 해놨더라고요. 서류도, 펜도, 도장도요. 카페를 나와서 재문 씨 차를 탔습니다. 주민센터까지 10분쯤 걸렸어요. 가는 동안 재문 씨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저는 창밖을 보면서 이게 맞나 싶었어요. 이렇게 빨리 결정해도 되나요? 근데 재문 씨는 전혀 망설임이 없어 보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도 떨리지 않았어요.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재문 씨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내려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민원 창구로 가니까 재문 씨가 서류를 꺼내서 직원한테 건넸습니다. 혼인신고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서 확인하더라고요. 신분증 있으세요? 재문 씨가 신분증을 꺼냈어요. 저도 가방에서 꺼냈죠. 직원이 서류를 보면서 도장 찍을 곳을 가리켰습니다. 재문 씨가 먼저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제게 도장을 건넸죠. 정혜 씨 차례예요. 저는 도장을 받아서 서류를 받습니다. 제 이름 옆에 네모 칸이 있었어요. 저는 그 칸을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걸 찍으면 정말로 재문 씨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재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정희 씨. 천천히 하세요. 근데 그 말투가 오히려 더 급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한번 삼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딱 소리가 났죠. 직원이 서류를 가져가서 컴퓨터에 뭔가 입력했어요.
접수됐습니다. 일주일 후에 혼인신고증 나와요. 재문 씨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재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편이네요. 그 말이 좀 이상했습니다. 우리 편이라는 게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재문 씨가 웃으면서 오늘 저녁은 특별하게 먹자고 했죠.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재문 씨가 삼겹살을 주문했어요. 고기가 나오고 재문 씨가 구워줬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봤어요. 고기를 먹으면서 재문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재문 씨가 소주를 한 잔 따라줬죠. 저는 술을 잘 못하는데 그날은 마셨습니다. 한 잔 마시니까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재문 씨도 한 잔 마시고 웃었습니다. 오래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외롭지 않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식사 끝나고 재문 씨가 계산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재문 씨가 물었어요. 정희 씨 집에 집 많아요? 저는 별로 없다고 했죠. 옷이랑 살림살이 조금이요. 재문 씨가 그럼 주말에 같이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재문 씨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저는 그냥 고맙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재문 씨가 또 물었어요. 문 잠그셨어요? 저는 아직 안 들어갔다고 했죠. 재문 씨가 웃으면서 그럼 들어가서 잠그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죠. 잠갔어요. 재문 씨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잘 자요, 정희 씨. 내일 봐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도장 찍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딱 소리.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형광등이 웅 울렸어요. 근데 그 소리가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더 크게 들렸어요. 저는 형광등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웠죠. 다음 날 아침 재문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할래요? 저는 그러자고 했어요. 오후에 만나서 같이 걸었습니다. 재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곧 같이 살게 되네요. 저는 그렇다고 했죠. 재문 씨가 웃으면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기대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좀 불안했습니다. 주말에 재문 씨가 제 집에 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러요. 재문 씨가 박스를 몇 개 가져왔어요. 이거에 담으시면 돼요. 저는 옷부터 정리했습니다. 재문 씨가 도와줬어요. 옷을 개서 박스에 넣고 라벨을 붙이고요. 정희 씨, 이건 버리실 거예요? 재문 씨가 오래된 앨범을 들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건 가져간다고 했어요. 추억이 담긴 거니까요. 정리하는 동안 재문 씨가 자꾸 물었습니다. 이건요? 저건요? 저는 대답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재문 씨는 정리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박스를 싸는 것도 라벨을 붙이는 것도 다 빨랐어요. 저는 재문 씨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자주 했나 싶었죠. 점심때가 되어서 재문 씨가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중국집 짜장면이었어요. 같이 먹으면서 재문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제 집은 넓지 않아요. 근데 둘이 살기엔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했죠. 재문 씨가 웃으면서 다음 주에 이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빨리요? 하고 물었어요. 재문 씨가 빠를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우시잖아요.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재문 씨는 짜장면을 먹으면서 계속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밝았거든요. 짐 정리가 끝나고 재문 씨가 박스를 차에 실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나머지도 가져올게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재문 씨가 가고 나서 저는 텅 빈 집을 봤습니다. 박스만 몇 개 남아 있었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컵 따라 마셨어요. 형광등이 웅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이 소리를 안 들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재문 씨가 왔습니다. 나머지 짐을 싣고 재문 씨 집으로 갔어요. 아파트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문을 열었죠. 집안은 깨끗했어요. 냄새도 안 났습니다. 거실이 좀 좁았는데 재문 씨 말대로 둘이 살기엔 괜찮아 보였어요. 재문 씨가 짐을 들여놓고 방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정혜 씨 방이에요.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이 하나 있었죠. 저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재문 씨가 도와줬어요. 옷을 옷장에 넣고 앨범은 선반에 올렸죠. 정혜 씨,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녁 때 재문 씨가 밥을 했습니다. 된장찌개랑 계란말이였어요. 같이 먹으면서 재문 씨가 말했죠. 이제 매일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네요.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재문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근데 웃으면서도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집이 아직 낯설어서 그런가요? 밤이 되어서 재문 씨가 일찍 주무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면서 이제 여기서 사는구나 싶었죠. 재문 씨가 옆방에 있고 저는 여기 있고요. 혼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더 외로운 느낌이 들까요? 다음 날 아침 재문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저는 일어나서 나갔죠. 재문 씨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커피 드릴게요.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커피를 받아서 마셨죠. 재문 씨가 토스트도 구웠습니다. 같이 먹어요. 저는 토스트를 먹으면서 재문 씨를 봤어요. 재문 씨는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어제랑 똑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문 씨랑 같이 사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재문 씨가 커피를 주고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고요. 재문 씨는 늘 다정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계속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죠. 근데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재문 씨가 약을 먹더라고요. 아침마다 작은 약통을 꺼내서 알약 몇 개를 먹었어요. 저는 무슨 약이냐고 물었습니다. 재문 씨가 웃으면서 그냥 건강보조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가 싶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재문 씨가 속이 안 받네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먹다가요. 저는 괜찮냐고 물었어요. 재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괜찮다고 했죠. 근데 표정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병원 가보라고 했어요. 재문 씨가 나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재문 씨가 자주 어지러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걱정됐어요. 재문 씨한테 병원 꼭 가야 한다고 했죠. 재문 씨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안 갔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재문 씨가 갑자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혜 씨 좀 어지러워요. 저는 놀라서 재문 씨를 부축했어요. 병원 가요, 지금. 재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불러서 같이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혈압이 높다고 했어요. 당분간 약 먹고 관리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재문 씨가 아팠던 거예요.
건강보조제가 아니라 혈압약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재문 씨한테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재문 씨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근데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재문 씨가 너무 미안해하는 얼굴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재문 씨 약통을 받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저렇게 제가 다 할게요를 서두르듯 반복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픈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요. 재문 씨랑 같이 산 지 한 달쯤 됐을 때 저는 아침마다 밥솥보다 물컵을 먼저 꺼내게 됐습니다. 재문 씨 약 먹는 시간이 아침 7시였거든요. 알람이 울리면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끓여서 미지근하게 식혀서 재문 씨한테 갖다 줬죠. 재문 씨는 약통을 열어서 알약 3개를 꺼내 먹었습니다. 딱, 딱, 딱. 약통 뚜껑 닫는 소리가 아침마다 들렸어요. 재문 씨는 약을 먹고 나면 고마워요. 정희 씨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죠. 근데 매일 반복되니까 그 말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어요. 고맙다는 말이 왜 무거울까요? 어느 날 아침 재문 씨가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콜록 소리가 컸어요. 저는 물을 더 따라줬죠. 재문 씨가 마시고 속이 안 받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침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재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어야죠. 약 먹으려면요. 저는 죽을 끓였습니다. 재문 씨가 조금 먹고 약을 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마다 죽을 끓였습니다. 재문 씨 속이 안 좋으니까요.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약한 불에 오래 끓였죠. 죽이 끓는 동안 저는 부엌에 서서 기다렸어요. 가끔 저어주고 간 보고요. 재문 씨가 일어나면 죽을 그릇에 담아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재문 씨는 천천히 먹었어요. 한 숟가락 먹고 쉬고 또 한 숟가락 먹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재문 씨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아침을 잘 먹었는데 이제는 죽도 다 못 먹었거든요. 어느 날 재문 씨가 정희 씨, 오늘 병원 가야 해요라고 했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라고요. 저는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재문 씨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안 된다고 했죠.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재문 씨가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병원은 집에서 버스로 30분쯤 걸렸어요. 우리는 아침 9시 버스를 탔습니다. 재문 씨가 창가에 앉고 저는 옆에 앉았죠.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재문 씨가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저는 재문 씨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번호표를 받았죠. 68번이었습니다. 앞에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재문 씨 옆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재문 씨가 잠깐 눈을 감았어요. 피곤하세요? 제가 물으니까 재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1시간쯤 지나서 번호가 불렸습니다. 재문 씨가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죠. 15분쯤 지나서 재문 씨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안 좋았어요. 저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재문 씨가 약을 좀 바꿔야 한대요라고 하더라고요.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가 약을 지어줬어요. 봉투가 2개였죠. 재문 씨가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나와서 다시 버스를 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문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미안해요. 자꾸 병원 가느라 시간 뺏어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좀 피곤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재문 씨가 소파에 누웠어요. 좀 쉴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 끓였어요. 재문 씨를 깨워서 같이 먹었죠. 재문 씨가 조금 먹고 약을 먹었습니다. 새로 받은 약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병원 가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두 번이 됐어요. 그러더니 일주일에 한 번이 됐죠. 저는 달력에 병원 날짜를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동그라미가 점점 많아졌어요. 어느 날 간호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부인이시군요. 간호사가 웃으면서 말했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문 씨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근데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달력을 봤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이번 달엔 6개였습니다. 다음 달엔 더 많아질 것 같았죠. 저는 달력을 덮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해야 했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는데 재문 씨가 또 기침을 했어요. 콜록콜록. 저는 부엌에서 나가서 물을 줬습니다. 재문 씨가 마시고 고마워요라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피곤해지고 있었거든요. 밥을 차려서 같이 먹었습니다. 재문 씨가 반찬을 조금 먹고 맛있어요라고 했어요. 저는 많이 먹으라고 했죠. 재문 씨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더 먹지는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야 해서 조금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식사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재문 씨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저는 설거지하면서 재문 씨 뒷모습을 봤습니다. 등이 좀 굽어 보였어요. 한 달 전보다요. 밤이 되어서 재문 씨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잘게요, 정희 씨.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재문 씨 방 불이 꺼졌죠. 저는 거실에 앉아서 달력을 또 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3개였어요. 저는 달력을 덮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재문 씨 기침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콜록콜록.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근데 막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알람이 7시에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끓이고 미지근하게 식혔죠. 재문 씨 방으로 가서 노크했습니다. 재문 씨, 약 먹을 시간이에요. 재문 씨가 문을 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저는 물컵을 건넸습니다. 재문 씨가 받아서 약을 먹었어요.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재문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죽을 끓였어요. 쌀 씻고 물 붓고 끓이고요. 죽이 끓는 동안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밥솥 소리만 들렸어요. 보글보글.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제 하루구나 싶었습니다. 죽이 다 되어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재문 씨한테 갖다 줬어요. 재문 씨가 먹기 시작했죠. 한 숟가락 쉬고 또 한 숟가락. 저는 재문 씨를 보다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할 게 쌓여 있었거든요. 설거지하는데 재문 씨가 불렀습니다. 정희 씨, 물 좀 더 주세요. 저는 물을 따라서 갖다 줬어요. 재문 씨가 마시고 고마워요라고 했죠.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발소리를 줄이며 움직이게 됐어요. 재문 씨가 낮잠 잘 때 조용히 걸었죠.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도 소리 안 나게 했습니다. 재문 씨가 깨면 안 되니까요.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살림이 아니라 관리 같았어요. 저는 밥하고 약 챙기고 병원 가고 설거지하고요.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제 시간은 없었어요. 다 재문 씨 시간이었죠. 어느 날 재문 씨가 정희 씨,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괜찮다고요. 재문 씨가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밤에 재문 씨가 또 기침했습니다. 콜록콜록.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근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재문 씨 방으로 갔어요. 노크하고 문을 열었죠. 괜찮으세요? 재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7시. 저는 일어나서 물을 끓였어요. 재문 씨한테 갖다 줬죠. 재문 씨가 약을 먹고 고마워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죠. 죽이 끓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죠. 근데 저는 추웠습니다. 집안이 따뜻한데 왜 추울까요? 죽을 담아서 재문 씨한테 갖다 줬습니다. 재문 씨가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재문 씨를 봤습니다. 재문 씨가 죽을 먹다가 저를 봤어요. 정희 씨, 왜 안 드세요? 저는 배 안 고프다고 했습니다. 재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좀 드셔야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식사 끝나고 재문 씨가 약을 먹었습니다. 저는 설거지했어요. 그릇을 씻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릇을 내려놓고 싱크대에 손을 짚었어요. 숨을 한번 크게 쉬었죠. 그날 오후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 병원 가는 날이었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있었죠. 저는 달력을 보면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생각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재문 씨가 먼저 잤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안 켰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저는 일어나서 제 방으로 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는데 재문 씨 기침 소리가 또 들렸어요. 콜록콜록.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잠이 안 왔어요. 재문 씨 기침 소리, 약통, 뚜껑 소리, 죽 끓는 소리. 그 소리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저는 놀라서 일어났어요. 누가 이 시간에 올까요? 문 앞에 선 여자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손에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저는 누구냐고 물었죠. 여자가 웃으면서 박소연이라고, 재문 씨 딸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재문 씨한테 딸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들어오세요. 제가 말하니까 소연 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동작이 익숙했어요. 여기 처음 온 게 아닌 것 같았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연 씨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눈빛이 빨랐습니다. 소파, 식탁, 부엌 쪽까지 쭉 훑어보더라고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소연 씨가 물었어요. 저는 방에서 쉬고 계신다고 답했죠. 그때 재문 씨 방 문이 열렸습니다. 재문 씨가 나오더니 소연 씨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소연아, 왜 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 씨가 봉투를 들어 보이며 답했어요. 약이 바뀌어서 가져다 드리러 왔다고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약은 병원에서 받는 건데 왜 딸이 직접 가져와요? 소연 씨가 소파에 앉으면서 봉투를 열었어요. 손놀림이 빨랐죠. 약봉지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정리하는데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이런 걸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요. 재문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소연 씨가 약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건 아침에 드시고 이건 저녁 식후예요. 재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소연 씨한테 건네니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소연 씨가 제 쪽을 봤습니다. 정희 씨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어요. 근데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다고 답했죠. 요즘 병원은 누가 같이 가세요? 소연 씨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간다고 답했어요. 소연 씨가 그렇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물었습니다. 연락은 어머님 번호로 되어 있죠?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망설였어요. 재문 씨가 대신 답했습니다. 정희 씨 번호로 다 바꿨다고요. 소연 씨가 아하고 짧게 답하더니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예상했던 답을 들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소연 씨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목요일 검진 날짜 확인하셨어요? 재문 씨가 기억 안 난다고 하니까 소연 씨가 수첩을 펼쳐 보여줬어요. 오전 10시라고 적혀 있었죠. 그날 같이 가실 거죠? 소연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소연 씨가 고생 많으시겠어요 라고 말했는데 눈빛은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말과 눈이 따로 놀고 있었어요. 재문 씨가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콜록. 소연 씨가 등을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물 드세요. 재문 씨가 물을 마시고 괜찮다고 했죠. 소연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좀 안 좋으시죠?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문 씨가 대신 답했어요. 괜찮다고, 약 먹으면 나아진다고요. 소연 씨가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하면서 다시 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소연 씨가 수첩을 덮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재문 씨가 배웅하려고 일어나려는데 소연 씨가 손을 저었죠. 앉아 계시라고요.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소연 씨가 신발을 신으면서 저를 봤어요. 정희 씨. 저는 네 하고 대답했죠. 소연 씨가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면 빨라져요. 저는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었는데 소연 씨가 벌써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어요. 복도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면 빨라져요. 뭐가 빨라진다는 거죠?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재문 씨가 소파에 앉아서 약봉지들을 보고 있었어요. 소연이가 약 가져다 줬네. 저는 그렇다고 했죠. 재문 씨가 피곤한 표정으로 먼저 쉬겠다고 했습니다. 재문 씨가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약봉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소연 씨 손놀림을 떠올렸죠. 너무 익숙했습니다. 봉투를 열고 약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게요. 처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약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선반에 올려놓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시작되면 빨라져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소연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공손한 말투, 차가운 눈빛, 빠른 손놀림. 그리고 마지막 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문 씨 기침이 더 잦아졌어요. 식사량도 줄었죠. 저는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물을 따라주고요.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는 계속 늘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반찬통을 닫다가 멈췄습니다. 오늘도 재문 씨는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반찬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저는 뚜껑을 닫으려다가 그냥 손을 멈춘 채로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재문 씨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재문 씨 얼굴을 봤습니다. 한 달 전보다 야위었더라고요. 저도 야위였을 거예요. 거울을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소연 씨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면 빨라져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뭐가 빨라지는지요. 왜 소연은 하필 그 밤에 왔고 왜 그 봉투를 든 손이 처음 같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문 씨는 벌써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어요. 저는 그릇을 씻으면서 창밖을 봤죠.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으려다가 그냥 서 있었죠. 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달력을 봤어요. 이번 주에 빨간 동그라미가 4개였습니다. 다음 주엔 5개고요. 밥상을 차리려다 오늘은 숨부터 골랐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서 냉장고를 열었죠. 반찬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먹었던 것들이었죠.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어요. 매일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병원을 가고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인가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을 봤죠. 많지 않았습니다. 스웨터 몇 벌, 바지 몇 벌. 저는 옷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침대 위에 옷을 펼쳐놓고 접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요. 소리나지 않게 접었어요. 재문 씨가 깨면 안 되니까요. 옷을 다 접고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장 맨 위에 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제 통장이랑 도장이 들어 있었죠. 그걸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면도구를 챙겼어요. 칫솔, 치약, 비누. 딱 그것만요. 가방을 닫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앨범이 선반에 있었거든요. 제 추억이 담긴 거였어요. 저는 앨범을 꺼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천천히 올렸어요. 지익 소리가 났는데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는 게 맞나요?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근데 알았어요. 여기 더 있으면 저는 저를 잃을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재문 씨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콜록.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근데 막지 못했죠. 기침 소리가 멈추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발소리를 죽이고 가방을 들었어요. 문을 천천히 열고 거실로 나갔죠. 재문 씨 방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거실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소파, 식탁, 부엌. 3달 동안 제가 살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 집 같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죠.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거기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으로 단기 임대방을 검색했습니다. 몇 개가 나왔죠. 저는 제일 가까운 곳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방 아직 있나요? 주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도 되냐고 물으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소를 받아 적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탔어요. 기사님한테 주소를 알려줬죠.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저는 재문 씨 아파트를 봤어요. 3층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재문 씨는 아직 자고 있을 거예요. 20분쯤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주인이 밖에 나와 있었죠. 저를 보더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2층 끝방이었어요. 문을 열어주면서 주인이 말했습니다. 한 달치 먼저 내셔야 해요. 저는 가방에서 돈을 꺼내서 건넸어요. 주인이 받아서 영수증을 줬죠. 열쇠 여기 있어요. 저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창문은 작았어요. 형광등이 웅 울렸습니다. 차갑게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달력도 약봉지도 죽 끓이는 소리도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문 씨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다가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멈췄죠. 잠시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정희 씨, 어디 계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벨소리가 멈추고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후에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딱 한 줄만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껐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형광등이 웅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없었는데도요. 저는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7시에 일어나서 물을 끓이고 약을 챙기던 시간을요. 근데 오늘은 안 해도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 했죠. 물 끓이는 소리도 약통 뚜껑 소리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저는 일어났어요.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삼각김밥 하나랑 우유 하나를 샀죠. 계산하고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삼각김밥을 뜯어서 먹었어요. 천천히요. 급할 게 없었습니다. 우유를 마시면서 거리를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죠. 다들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디론가 가야 했어요. 근데 어디로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오늘은 여기 앉아 있기로 했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이었어요. 다 재문 씨였죠. 문자도 여러 개 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무슨 일 있어요? 연락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재문 씨한테요. 2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정희 씨, 재문 씨 목소리가 급했어요. 어디 계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잠깐 혼자 있고 싶어서요. 재문 씨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물었죠. 언제 돌아올 거예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재문 씨가 정희 씨하고 말을 꺼내려는데 저는 끊었어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자리를 비우자 소연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제 누가 그 자리를 맡을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편의점에 가서 밥을 사 먹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재문 씨한테서 전화가 계속 왔는데 받지 않았어요. 어느 날 소연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소연 씨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연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 씨, 저 박소연이에요. 저는 어떻게 제 번호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소연 씨가 답했어요. 아버지한테 들었다고요. 그리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요. 저는 거절하려다가 그냥 그러자고 했어요. 뭔 얘긴지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연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죠. 소연 씨가 커피를 시켜줬습니다. 정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그냥 지낸다고 했어요. 소연 씨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더라고요. 저는 그 봉투를 봤어요. 지난번에 약 가져왔던 봉투랑 비슷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으니까 소연 씨가 답했어요. 아버지 병원 서류예요. 봉투를 열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단서, 처방전, 검사 결과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소연 씨가 하나씩 설명했죠. 아버지가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서 입원을 권했어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재문 씨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보호자란에 제 이름이 있었죠. 저는 이상했습니다. 언제 제가 보호자가 됐나요? 소연 씨가 말했습니다. 정혜 씨가 보호자로 되어 있어요. 혼인신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혼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보호자가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요? 제가 물으니까 소연 씨가 답했습니다. 이번 동의서에 사인이 필요해요. 보호자 사인이요. 저는 서류를 봤어요. 밑에 사인란이 있었죠. 소연 씨가 펜을 꺼내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시면 돼요. 저는 펜을 보다가 소연 씨를 봤어요. 소연 씨가 하시면 안 돼요? 소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보호자가 아니에요. 정희 씨가 배우자니까 정희 씨가 해야 해요. 저는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를 봤어요. 입원 기간, 치료 계획, 비용 다 적혀 있었죠. 그리고 보호자 의무사항도 있었습니다. 병원 동행, 간병, 서명, 연락 담당. 저는 그걸 읽으면서 소연 씨 말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시작되면 빨라져요. 이제 알았습니다. 뭐가 빨라지는지요. 병이 아니라 보호자 역할이 빨라지는 거였어요. 소연 씨, 제가 불렀어요. 소연 씨가 저를 봤죠. 네. 저는 물었습니다. 전 부인도 이랬나요? 소연 씨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저는 더 물었어요. 몇 년 동안요? 소연 씨가 답했습니다. 5년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5년. 그 시간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문 씨가 저한테 빨리 도장 찍자고 한 거군요. 소연 씨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보호자가 필요했으니까요. 소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 씨,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도 혼자 있기 힘드셨어요. 저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저도 혼자 있기 힘들어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보호자가 된 거네요. 소연 씨가 펜을 다시 밀었습니다. 그래도 사인은 해주셔야 해요. 정혜 씨가 배우자니까요. 저는 펜을 보다가 물었어요. 제가 사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소연 씨가 답했습니다. 입원을 못해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못하겠어요. 소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사인 못하겠어요. 저는 아내가 된 줄 알았는데 그 집은 이미 보호자 자리가 비어 있던 거였어요. 소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혼인신고 하셨잖아요. 법적으로 배우자예요. 저는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혼할 거예요. 소연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혼이요? 저는 그렇다고 했죠. 저는 그 집의 시간을 더는 제 하루로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소연 씨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걸었죠. 마음이 가벼웠어요. 다음 주에 저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사가 서류를 주더라고요. 협의 이혼이면 배우자 동의가 필요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재문 씨한테 전화했어요. 오랜만이었죠. 재문 씨가 받았습니다. 정혜 씨 목소리가 약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재문 씨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물었죠. 왜요? 저는 답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라 보호자였으니까요. 재문 씨가 미안해요라고 했어요. 저는 미안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 했죠. 서류에 사인만 해주세요. 그럼 끝이에요. 제가 말하니까 재문 씨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2주 후에 이혼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재문 씨가 사인했더라고요. 저는 주민센터에서 나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형광등을 켰어요. 웅소리가 났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물 한 컵을 따라 마셨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의 문 잠그셨어요? 문자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서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젓가락 소리가 또각또각 났어요. 조용했죠? 근데 이제 그 조용함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하나, 젓가락 하나. 금방 끝났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었죠. 저는 달력을 꺼냈습니다. 새 달력이었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었죠. 저는 달력을 벽에 걸고 오늘 날짜에 펜으로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제 시간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웅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죠. 이제 제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구나. 누군가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하루의 리듬을 되찾는 쪽으로요.